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가 이중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화가 박수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박수근은 이중섭보다 2살 연상이에요. 거의 동년배라고 볼 수가 있죠. 동시대 인물입니다. 하지만 살았던 세계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섭의 그림과 박수근의 그림에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둘 다 굉장히 개성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이중섭도 소를 그렸고 박수근도 소를 그렸고요. 이중섭도 꽃을 그렸고 박수근도 꽃을 그렸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중섭의 소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굉장히 역동적이고 서양화에서 배운 해부학의 완벽한 스킬, 그리고 서예에서 배운 필법까지 이 소에서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박수근의 소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마치 그냥 돌이 앉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박수근은 서 있는 소보다는 주로 앉아 있는 소를 많이 그렸습니다. 약간 묵직하게 안 움직이고 정적으로 어제도 여기 있었고 오늘도 여기 있고 내일도 여기 있을 것만 같은 소를 그립니다. 박수근은. 지금 보시는 이중섭의 소도 바로 좀 전에 보신 소와 마찬가지로 역동적이고, 다시 또 제가 보여드리는 박수근의 소는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박수근의 소처럼 마치 돌덩어리가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박수근의 성품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근의 호는 미석이에요. 한 41년도쯤 이제 본인이 미석이라고 명명을 하고, 아름다운 돌이란 뜻이죠. 이중섭의 꽃을 한번 볼까요? 이중섭의 호박인데요. 호박 넝쿨이 어때요?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호박 넝쿨에 감정이 있어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느낌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지금 보시는 박수근의 꽃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치 돌에 새긴 꽃같이 느껴지죠? 박수근과 이중섭의 성품도 그렇게 달라요. 그림 좋아하는 거 똑같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 똑같은데 둘이 그림 그리는 방식은 아주 다릅니다. 이중섭은 제가 그 금수저의 인싸라고 볼 수가 있죠.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이중섭은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중섭을 기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시인, 문인 등 그리고 화가들도 이중섭을 굉장히 많이 좋아한 것이 글로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박수근은요, 흙수저의 아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박수근을 기리는 글을 쓴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박수근은 태어날 때에는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지 않았지만, 산골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하는 가정,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가산이 기울어서 집에서까지 쫓겨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박수근 생애 내내 이어집니다. 박수근은 만나는 사람마다 신실하게 대하기는 했지만 인맥이 그렇게 넓었던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만나게 되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선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라고 우리가 다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 나름의 매력이 있으니까 박수근의 매력은 흙수저이면서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매력이 생긴 것이고, 이중섭의 매력은 굳이 저희가 친숙한 단어로 구분을 하자면 이중섭의 매력은 이제 금수저이면서 인사이드였다. 그러니까 이중섭은 왠지 모르게 이제 간지가 있고요. 행동도 그렇고 사진을 봐도 그렇잖아요. 담배를 팍 꼬나물고 있고. 근데 박수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실하고 수더분하면서 텁텁한 느낌을 줍니다. 그 그림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비슷하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박수근하고 이중섭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같지만 둘 다 원산에 살기도 했고요. 원산에서 한묵, 이중섭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 한묵 있잖아요. 한묵하고 이중섭, 박수근이 함께 전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글 드들링이고요. 박수근의 대표적인 그림을 이용을 해서 구글의 로고로 이제 디자이너가 디자인해서 사용했던 거고요. 또 그 다음 보여드리는 거는 이중섭의 구글 드들링 로고입니다. 이중섭의 대표작을 이용을 해서 그린 건데요. 구글 드들링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고 하네요. 박수근이 살았던 시대에는 패러다임이 바뀐 바로 그 시점에 박수근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바뀐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1914년생이니까 박수근 4살인가 5살 때쯤에는 그때 스페인 독감이 한국에까지 상륙을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죽고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그 코로나19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잘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조선총독부에서 지시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힘든 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19로 패러다임이 바뀔 때라는 시점에서 그때 살았던 사람과 지금 살았던 사람이 굉장히 다르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변화되는 과정들은 또 상당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 역시 느끼고 있어요. 지금 60, 70대와 지금의 때는 굉장히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대에도 그렇게 다르게 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수근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화선지와 사화선지와 붓으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박수근이 한 2학년 때쯤에 그때 서양식 도화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시대에 박수근이 살았던 거죠. 박수근은 공교육의 효과를 톡톡히 본 사람입니다. 어쩌면 박수근은 공교육의 효과가 없었다면 화가가 못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예능을 한다는 것은 뭔가 외국 유학을 가야만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화가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박수근 같은 경우에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도 못하고 아예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세가 너무 기울어가지고 중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운 공교육으로 박수근은 자기 자신만의 독학으로 이제 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민 화가가 된 박수근에게는 어떠한 매력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박수근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길래 보통학교만 나와서도 우리나라의 국민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박수근이 예술가가 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이중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제강점기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선구자들의 소년기와 청년기는 확실하게 조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근은 어떻게 해서 화가가 되기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가 볼게요. 박수근은 강원도 양구 산골마을에서 태어나요. 바위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태어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은 박수근이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었어요. 박수근이 태어난 당시에는 유복하다고까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 산골이니까 어려움 없이 집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요. 박수근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쯤에 가세가 기웁니다. 아버지가 광산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요. 그 당시에 광산업 엄청 인기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비트코인 마이닝이라고 하죠. 채굴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금을 채굴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이건 뭐 우리나라 소설가 김유정도 금강 채굴에 굉장히 빠졌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박수근의 아버지도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석주,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시대를 날것으로 그렸던 안석주의 만문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석주가 그린 만문만화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이제 난리치는 장면인데요. 막상 조선 땅에 사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풍자를 안석주가 한 거예요. 이 만문만화의 제목도 황금광 시대입니다. 보면 사람들이 거의 산속에 들어가 있죠. 네, 박수근의 아버지도 광산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실패를 하고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박수근의 전답에 있던 그런 작물들이 다 떠내려가게 되면서 그 해부터 아주 기울게 됩니다. 그 박수근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서당에도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미술 시간을 가장 좋아했고 아마 성실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박수근이 그림 그리는 거를 많이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박수근의 이제 가세가 기울어지는 것을 본 일본 교장 선생님은 특히 화구까지 사다 주기도 하면서 박수근에게 계속 그림을 그리라고 격려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박수근이 입학하던 무렵에 4년제 학교에서 6년제 학교로 이제 그 학교 제도가 바뀌어요. 지금도 꼭 우리나라 학교 제도가 바뀔 것 같지 않나요?
뭐 아직 바뀌진 않았는데 학교 제도가 4년에서 6년으로 바뀝니다. 미술 교육이 서양식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크레파스와 색연필 같은 것들도 박수근이 처음 봐요. 박수근이 그런 인상이 있었는지 이런 스케치도 후에 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서예도 가르쳤는데 이제는 원통, 사각, 원뿔 같은 것들을 그리는 걸 배운 거죠. 그리고 야외에 나가 스케치도 했다고 하네요. 기울었던 가정은 보통학교 졸업할 때는 더 나빠져서 중학교를 포기하고 후에 이력서 안에 박수근은 직접 보통학교 졸업 이후 독학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박수근은 굉장히 악조건이었던 거죠. 이중섭이 화가로서 어떤 행운아였다고 말한다면 박수근은 화가가 될 수 없는 환경에 살았던 거죠. 미술 도구를 볼 수도 없고 미술 관련 잡지 같은 것도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중학교까지 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보통학교 지식을 토대로 조선미술전람회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만 생각했을 겁니다. 박수근은 그래서 조선미술전람회에 아주 어렸을 때 출품을 해요. 그래서 18살 때 출품을 해서 입선을 하게 되는 건데 18살 때 출품을 해서 입선을 했다는 거는 입선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18살에 출품을 해서 입선을 했다는 거는 박수근이 보통학교 때부터 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려왔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술대학교 1학년 학생은 그림을 처음 시작하지 않고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몇 년간 했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결심을 하냐면 밀레의 만종을 보고 결심을 합니다. 박수근이 남긴 글이 얼마 있지 않은데요. 박수근이 이런 글을 남겨요. 12살에 밀레의 만종을 보고 나는 밀레 같은 화가가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박수근이 그러면은 밀레의 만종을 볼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박수근은 산골에 살았고 밀레의 만종이라는 것이 서양화인데 그 서양화의 도판이 어떻게 박수근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박수근 가족은 기독교 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선교사가 밀레의 만종을 가지고 선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글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아 맞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수근이 왜 밀레의 만종을 좋아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밀레의 만종에는 얼핏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농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밀레의 만종에서 두 부부가 밟고 있는 땅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황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침에 와서부터 일을 시작했을 때인데 이 바구니에는 감자가 조금 들어있거든요. 하루 노동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건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제목이 만종이잖아요. 멀리 교회가 보이죠? 교회가 보이고 교회의 종소리가 분명히 은은하게 들렸을 테고 이 두 부부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현대과학 자외선 투사하는 게 있는데 자외선으로 투사를 해서 보면 바구니 속에 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밀레가 먼저 이제 죽은 아기를 그려 놓았는데 옆에서 그것을 보았던 친구가 너무 자극적이다 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니? 해서 이제 감자로 바꿨던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밀레의 만종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감사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감사의 기도보다는 더 숙연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마도 박수근은 이제 금방 말씀드리겠지만 어린 시절에 누나도 죽고 집안도 어려워지고 어머니도 일찍 일방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나라도 일본에 빼앗겼고 해서 박수근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데 박수근이 이론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박수근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 그림에서 드러내주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근과 만종이 만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바구니 안에 있는 감자가 이제 박수근은 죽은 아이였다는 걸 몰랐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그런 기운을 느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천재 살바토르 달리 있지 않습니까? 살바토르 달리가 만종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사람 그 밀레의 만종에서 그런 기운을 느꼈던 것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바토르 달리는 이 자외선 투사를 하기 전에 이미 이 기운을 느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쓴 책에 기록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면 이 감자 바구니에는 아이의 시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굉장한 투시력이죠. 자외선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을
살바토르 달리는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박수근도 느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만종도 박수근이 스크랩을 해 놓았는데 이 만종 외에 박수근이 스크랩한 그림은 이삭 줍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성애입니다. 밀레는 반고흐도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밀레를 오마주하는 의미에서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들과 아주 유사한 씨 뿌리는 사람들을 고흐도 몇 작품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흐도 똑같은 작품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박수근만큼은 아니지만 해바라기도 다양한 종류를 그렸고요. 그 아르레에 있는 집도 몇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는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12살에 봤는데 18살에 조선에서 가장 큰 전람회에서 보통학교만 나온 사람이 입선을 했다는 거는 박수근이 얼마나 꾸준히 이제 그림을 그려왔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술가들의 성장 환경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작품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술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외국 화가이건 한국 화가이건 그들이 예술가가 되기로 결정한 어떤 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렵게 살면서도 미술 공부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밀레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살면서 그림 그리기를 놓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밀레가 그림을 그리기 때가 40이 넘었을 때였는데도 물감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근데 화상 중에 한 명이 이 그림을 그리면 자기가 갖기로 하고 밀레에게 돈을 미리 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밀레와 박수근도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돈이 없다고 해서 꼭 유학을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박수근보다 몇 살 많은 이인성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박수근은 세간에 알려지지 그 당시가 아니라 1932년도가 되겠죠. 그때 상을 탔으니까 박수근하고 이인성이. 이인성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독지가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큰 상은 다 탑니다. 근데 이제 박수근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비슷하고 어렵지만 계속 입선을 하면서 꾸준히 생계 유지하는 거를 자기가 해결하면서 활동을 했다는 데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인성하고요. 박수근이 그림을 그려서 1932년도에 조선미술전람회 봄이 오다라는 그림으로 입선을 하는데요. 이제 제목은 봄이 왔다가 아니고 봄이 오다잖아요. 그래서 아직 봄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흑백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아마 컬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도 아마 뭐 밤색과 아이보리색과 초록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박수근이 이런 그림을 그린 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미술전람회, 조선총독부가 만든 미술대회인데요. 조선총독부가 이제 1922년도 3.1운동 지나고 나서 문화통치 기간 동안에 만든 미술대회인데요. 이 미술대회의 심사위원이 다 일본 사람이었어요. 심사위원의 마음에 들어야지 상을 타는 거기 때문에 이 조선미술전람회가 추구하는 바를 작가들이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향토적인 거를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혹은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어떤 인물들을 그리기를 원했었어요. 제국주의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본 거죠. 그러니까 마치 고갱이 타이트 여인을 그린 것이 제국주의적인 시선으로 원시인을 봤다라는 어떤 비난도 듣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그런 비난도 같이 듣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 조선 총독부도 제국주의였잖아요. 일본도.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시선으로 조선을 본 거죠. 이제 제국주의적인 시선으로 조선을 볼 때 가장 합당하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인성 작가로 불리웁니다. 가장 큰 상도 받고 특선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1932년도에 박수근이 입선을 할 때 이인성은 특선을 합니다. 그래서 특선을 한 작품은 그 일본의 천황실에서 구입을 처음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 쪽에서 구입을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일본으로 가 있었고 우리는 소재를 알 수 없었는데 1995년도 이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겨우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품으로 되어 있는 이인성의 작품이에요. 제목은 카이유입니다. 종이에 수채로 그린 건데 나시케 이분은 일찍 6.25 전쟁 중에 사망을 하시고 제국주의 입맛에 맞는 그림을 그렸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색상이라던가 어떤 그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박수근은 지금 국민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인성이 훨씬 많이 알려진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박수근은 이제 꾸준히 계속 그림을 그리죠. 그 다음 해도 떨어지고 그 다음 해도 이제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서도 계속 출품을 합니다. 빨래가 널려 있고 여자가 일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뭔가 황량함, 먹먹함이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 기와집 뒤에 보이는 나무 보이십니까? 평생 그리는 스타일의 나무가 18살에 벌써 나타나기 시작해요.